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월요일 뉴스나우 시작합니다. 먼저 조금 전에 들어온 화재 소식부터 속보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양주시 삼숭동에 위치한 식자재 마트에서 큰 불이 났다는 소식이 조금 전에 들어왔습니다. 지금 화면으로 보고 계신데요. 대형 식자재 마트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시커먼 연기가 하늘로 솟구치고 있고요. 또 건물에서는 시뻘건 불길이 계속해서 치솟고 있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건물 주변에는 논밭이 또 보이기도 하는데 논밭으로 또 화재가 번지지는 않을까 우려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1시간 전쯤이었습니다. 오전 10시 37분경에 소방에 신고가 접수됐는데요. 마트 내 천장에서 화재가 났다라는 직원의 신고가 있었고 이와 관련한 총 22건의 신고가 소방에 접수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재까지 이제 관계자에 의하면 인명 대피가 완료된 것으로 전해지고는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는 구체적으로 좀 확인이 필요한 상황이고요. 현재 소방과 구조대원 등 60여 명이 현장에 출동을 해서 진화 작업을 진행하고 있고 또 피해와 관련해서도 확인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번 화재와 관련한 소식 잠시 뒤에 저희가 취재기자 연결해서 더 자세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의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피고인석에 앉은 권 의원의 모습이 공개됐는데요. 현장 화면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조금 전에 들어온 화면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의 모습인데 법정 안으로 권성동 의원이 들어오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조금은 수척한 모습으로 법정에 들어선 권 의원. 지금 왼쪽 가슴에 지금 명찰이 달려 있는데요. 수용번호 2961번이 적혀 있는 명찰이 권 의원 왼쪽 가슴에 달려 있습니다. 수용복 대신에 사복, 정장을 입고 지금 재판에 출석한 모습이고요. 권성동 의원은 지난 9월에 특검에 구속이 됐고 또 구속 이후로 언론의 모습이 공개된 건 이번 재판이 처음입니다. 지금 남색 정장 또 흰색 셔츠를 입은 상태로 법정에 들어선 권성동 의원의 모습이었습니다. 지금 이 모습이 언론에 공개된 건 재판부가 언론사가 신청한 촬영 신청을 허가했기 때문인데요. 재판부는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서 법정 촬영을 허가할 것을 결정을 했고 그리고 이제 피고인 권성동 의원이 착석한 뒤에 30초 정도 법정안 촬영이 진행이 됐습니다. 지금 현장 전원에 따르면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도 이 재판을 직접 방청하기 위해서 법정에 들어가 있는 것으로 현재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전해드리면 권성동 의원, 통일교 측으로부터 1억 원에 달하는 불법 정치 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요. 그리고 권 의원은 이와 관련한 첫 번째 재판을 받기 위해서 오늘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을 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오늘 재판과 관련해서 취재기자 연결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임혜진 기자. 네, 김건희 특검 사무실에 나와 있습니다. 네, 조금 전에 저희가 좀 지켜보긴 했는데 권성동 의원이 구속 이후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냈죠? 네, 그렇습니다. 조금 전 보셨던 것처럼 오전 11시부터 권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첫 재판이 열리고 있습니다. 재판부가 법정 촬영을 허가하면서 지난 9월 구속 이후 처음으로 모습이 공개됐는데요. 권 의원은 오늘 앞서 보신 것처럼 남색 정장의 흰 셔츠 차림으로 재판에 출석했고 옷깃에는 수용번호가 적힌 명찰을 단 모습이었습니다. 권 의원은 지난 2022년 1월 20대 대선을 앞두고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특검은 권 의원이 불법 정치자금과 함께 통일교의 청탁을 들어주면 대선을 지원해주겠다는 제안을 받았다고 의심하고 있는데요. 권 의원 측이 금품 수수 자체를 부인하고 있는 만큼 향후 재판에서 특검팀이 혐의를 어떻게 입증할지 주목됩니다. 특히 1억 원 공여자로 지목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증인 신문이 중요한 역할을 할 거로 보입니다. 네, 특검이 김건희 씨 일가에 대한 수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죠?
네, 특검은 내일 김건희 씨 모친 최은순 씨와 오빠 김진우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합니다. 최 씨가 특검에 소환되는 건 이번이 처음인데요. 이들은 지난 2011년부터 2016년까지 양평 공흥리 일대에서 아파트 개발 사업을 벌이며 개발 부담금을 면제받고 사업 시한을 소급 연장받는 등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사안을 수사했던 경찰은 지난 2023년 김진우 씨와 회사 관계자 등 5명을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지만 최 씨와 한때 사내이사로 재직했던 김건희 씨는 범행에 관여한 정황이 없다고 판단해 불송치 처분을 내렸습니다. 김건희 씨 일가는 증거 은닉, 증거 인멸 등의 혐의로도 수사선상에 올라 있는데요. 특검은 최 씨가 운영하는 요양원을 재차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이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쓴 거로 추정되는 편지와 경찰 인사문건이 사라진 경위도 추궁할 거로 보입니다. 아울러 내일은 신수진 전 대통령실 문화체육비서관도 종묘 차담회 의혹 관련 피의자로 특검 조사를 받게 됩니다. 지금까지 김건희 특검 사무실에서 YTN 임혜진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곽종근 전 사령관의 증인신문이 진행되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오늘도 출석했습니다. 오늘 법원에서는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 이상민 전 장관의 재판도 예정돼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우종훈 기자. 네, 내란 특검입니다. 네, 윤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출석했다고요? 네, 윤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오늘도 출석했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곽종근 전 특수전 사령관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난 공판에서는 윤 전 대통령이 계엄군의 국회 투입을 두고 질서 유지 목적이라고 생각하진 않느냐고 질문하고 곽 전 사령관은 도저히 수긍할 수 없다며 두 사람 간 설전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오늘 공판도 재판부 결정에 따라 지연 중계 형태로 공개될 예정입니다. 또 다른 법정에서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재판부는 증인신문에 앞서서 향후 계획을 알렸는데 다음 주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증인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오후에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공판도 진행될 예정입니다. 네, 최상병 특검 소식도 알아보죠. 수사 외압 의혹을 받는 윤 전 대통령 조사 일정이 잡혔습니까? 네, 특검은 오늘부터 윤 전 대통령 측과 구체적인 일정을 잡는다는 계획입니다. 이미 윤 전 대통령 측은 방문 조사가 아닌 특검에 출석해 조사를 받겠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특검은 최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의 정점인 윤 전 대통령을 조사한 뒤에 구속영장 재청구 없이 불구속 기소로 가닥을 잡은 이종섭 전 장관 등의 기소 시점을 결정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소속 검사였던 송창진 전 부장검사의 고발 사건을 대검찰청에 통보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 오동훈 공수처장에 대해서는 추가 소환을 검토하진 않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지금까지 내란특검 사무실에서 YTN 우종훈입니다. 네, 더불어민주당이 국정안정법, 즉 현직 대통령의 재판을 멈추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브리핑을 합니다. 현장 연결해 보겠습니다. 모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받겠습니다. 네. 예. 지금 관세 협상과 에이펙의 성과 그리고 대국민 보고대회 등에 집중할 때라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추진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강하게 설명드린 것이 아니고요. 제가 말씀을 계속 드렸지만 국민의힘이 계속 그 재판 중지를 다시 재개해야 된다라고 하는 주장을 계속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일부에서는 이것이 마치 민주당이 이것을 다시 재판 중지를 하려고 하는 것을 스스로 먼저 하려고 해서 국민의힘이 저러는 것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오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그 원인 제공이 국민의힘에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좀 명확하게 하고 싶었던 것 뿐이지,
이것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한 적은 없습니다. 어제 주말에 제가 말씀드릴 때만 해도 분명하게 이 문제는 원론적으로 당 지도부의 논의로 끌어올려질 가능성과 처리 가능성이 열려 있다라고 하는 원론적 말씀을 이제 드린 것이고요. 그래서 제가 계속 강조해왔던 것이 국민의힘이 이에 대해서 계속 불을 떼니 민주당이 끌을 수밖에 없다라는 표현을 계속적으로 해온 것이죠. 그래서 오늘까지의 메시지는 이 문제가 민주당이 그 재판을 중지하기 위해서 먼저 꺼내서 이것을 거론한 것이 아니고 국민의힘이 계속 그 말씀을 하시는데 마치 민주당이 이것을 먼저 추진하는 것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오해가 계속 쌓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정확하게 하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지도부 논의로 격상돼서 논의될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을 오늘 최고위원회 끝나고 정청래 대표와 당 지도부가 간담회를 통해서 그렇게 지도부 논의를 통해서 결정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미루는 게 아니라 아예 안 한다는. 그렇습니다. 예. 혹시 대통령실의 요청이 있었는지 그리고 이게 어쨌든 당내에서 찬성하시는 의원님들도 계시는데 그분들도 이에 대해서 이제 동의를 하셨던 건지. 예. 그 당 지도부의 간담회를 통해 결정을 하고 대통령실과도 조율을 거친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당내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겠으나 이 문제까지 당내에 의견 수렴을 하는 그런 과정을 거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대표님 어제 기자간담회에서 이달 말 정기국회는 처리될 가능성이 모두 열려 있다고 상당히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셔서 오늘 사실 기사가 많이 났잖아요. 네. 근데 아예 안 하신다는 건 어제와 굉장히 온도차가 있는데 혹시 이렇게 발표하시게 된 배경을 좀 구체적으로? 아니, 계속 설명을 드렸지 않습니까? 어제 발표된 거는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당 지도부 차원의 그러니까 현재까지는 의원 개개인의 자연스럽고 방어적인 그런 어떤 논리의 분출이었으나 그러나 이것이 지도부 차원의 논의로 끌어올려지거나 그 결과에 따라서 처리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것은 원론적 입장이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지 어떤 확정적으로 말씀드린 바는 없습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국민의힘이 계속 이것을 주장을 함으로써 국민께 민주당이 저것을 또 추진하려고 하는데 국민의힘이 오히려 이것을 반대하는 것 아닌가라고 하는 오해가 상당히 쌓여 있다는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 사실관계에 대해서 정확히 설명드리고자 하는 그런 목적이 있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지도부 간담회 내용에 대해서 대통령실은 어떤 입장을 보십니까? 예, 대통령실은 이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사전에 밝힌 바는 없고요. 지도부의 논의 결과를 조율을 말씀을 드렸고 통보를 했고 그대로 수용한 것입니다. 예. 논의를 지도부에서 먼저 하고 통보한 건가요? 그렇습니다. 논의 예. 과정에서는 통실의 의견은 없습니다. 논의를 하고 통보를 한 겁니다. 예. 정청래 대표께서 재판정지법을 처리하면 안 되겠다라고 먼저 제안을 주신 거예요? 아니 그게 아니고요. 처리하면 안 되겠다가 아니라 주말에 수석 대변인을 통한 이런 원론적 입장이 발표가 있었는데 이 문제가 지도부 차원에서 한번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아닌가라는 그런 자연스러운 과정이었습니다. 그래서 논의를 했는데 에이펙과 관세협상의 성과 대국민 보고에 집중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는 의견들이 많아서 그렇게 하기로 결정을 했고 대통령실에 통보했고 그대로 수용이 된 것입니다. 예. 에이펙 관련 후속 조치가 끝난 뒤에 지지를 안 하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정당 방위. 예.
네,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수석 대변인의 브리핑 내용 함께 보셨습니다. 앞서 여러 언론들을 통해서 민주당에서 재임 중인 대통령에 대한 재판을 중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추진하기로 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었는데 국민의힘에서는 또 재판 재개와 관련한 이야기가 반대로 계속해서 나왔었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오늘 아침 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이 오늘이라도 재개돼야 한다라는 공세를 이어가기도 했는데 이와 관련해서 오늘 박수현 수석 대변인이 입장을 밝힌 겁니다. 민주당이 이 법과 관련해서 먼저 추진하는 상황이 아닌데 마치 민주당이 먼저 얘기를 해서 이에 대해 국민의힘이 재판 재개를 외치는 오해를 불러일으켜서 국민의힘이 뗀 불을 민주당이 꺼야 한다는 차원에서 이 당 차원에서 이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추진하지 않는다라는 입장을 박수현 대변인이 밝혔고요. 그동안 민주당은 이 개정안 추진에 대해서 확정적으로 말한 적이 없다라는 게 지금 박수현 대변인이 밝힌 민주당의 입장입니다. 자, 이러한 지도부의 논의 내용은 대통령실에 보고된 것으로 지금 박수현 대변인이 밝혔고 대통령실도 이 부분을 수용했다라는 입장이 지금 민주당 측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관련해서 민주당이 먼저 추진하고자 한다는 내용을 밝힌 바가 없고 국민의힘의 공세를 국민의힘의 그 주장을 꺼야 한다는 차원에서 이 개정안을 추진하지 않는다라는 입장을 밝히는 민주당의 브리핑 내용이었습니다. 관련 내용 정리되는 대로 이어지는 뉴스에서 계속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내일 새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편성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합니다. 728조 원 규모의 예산안은 경제 성장을 위한 인공지능 대전환과 연구개발, 지역균형 발전 분야 등에 중점을 뒀습니다. 이 대통령은 연설에서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의 방향을 설명하고 신속하고 원활한 예산안 처리 협조를 당부할 전망입니다. 이 대통령은 앞서 취임 직후인 지난 6월 정부의 2차 추가 경정 예산안과 관련해 첫 번째 시정연설을 했습니다. 코스피가 4,190을 돌파해 또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개인 순매수에 힘입어 지수가 상승하고 있는데요. 4,200 도달도 멀지 않아 보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증시 소식 알아봅니다. 류한홍 기자, 코스피가 4,200을 향해 질주하고 있는데요. 지금은 얼마나 올라왔습니까? 현재 4,190 돌파 후 4,197선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0.4% 오른 4,120선에서 출발했습니다. 상승폭을 확대하다 10시 22분 4,190을 돌파해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4,200선에 바짝 다가섰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은 순매도이지만 개인 순매수에 힘입어 지수가 2%가량 상승하고 있습니다. 개인은 외국인과 기관의 물량을 받아내며 4천억 원어치 순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1위 삼성전자와 2위 SK하이닉스는 나란히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삼성전자는 2% 오른 10만 9,900원까지, 하이닉스는 7.5% 오른 60만 4천 원까지 올랐습니다. 이 밖에 현대차와 두산, 효성, LS 등도 52주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두산은 처음으로 100만 원이 넘어 황제주에 등극했습니다. 코스닥은 0.6% 오른 906에서 출발해 910선까지 올랐습니다. 외국인의 2천억 원어치 순매수로 1%대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거침없는 상승세를 보이면서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 간 시가총액 격차는 더 벌어졌습니다. 오전 11시 반 기준으로 코스피 시장 시가총액은 3,451조 원을 기록해 코스닥 시장의 7.2배를 기록했습니다. 지난 5월 말 기준으로 코스피 시장 시가총액은 코스닥 시장의 5.8배였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미국 금리 인하 기대가 약해지면서 소폭 상승 중입니다. 전 거래일보다 3.8원 오른 1,428원으로 출발해 1,430원대에 올라와 있습니다. 지금까지 YTN 유환홍입니다.
네, 조금 전 코스피가 4,190선을 돌파했다는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자, 이 소식을 전해드리는 와중에 코스피가 또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며 드디어 4,200선을 돌파했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자, 코스피가 4,200선을 돌파하면서 새 역사를 갈아치우게 됐는데요. 자, 관련 소식이 추가로 들어오면 저희가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정부의 부동산 규제로 전세를 끼고 주택을 구매하는 이른바 갭 투자가 차단되자 전세 대출도 급감한 거로 나타났습니다. KB국민은행과 신한, 하나, 우리, NH농협 등 5대 은행의 전체 가계대출 잔액은 766조 3,718억 원으로 10월 들어 2조 2천억 원가량 불었습니다. 9월의 2배 수준이지만 대출 수요가 절정이었던 6월과 비교하면 3분의 1 수준에 불과합니다. 이 가운데 주택담보대출 증가폭은 1조 2천억 원에 그쳐 지난해 10월 이후 가장 적었습니다. 올해 국산 김 수출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김 수출액은 8억 8,233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4% 늘었습니다. 이는 10년 전 같은 기간보다 4배 증가한 수준입니다. 국가별로는 일본이 1억 8,975만 달러로 가장 많았고 미국과 중국, 태국이 뒤를 이었습니다. 특히 중국 수출은 41.4%, 일본과 미국은 각각 18.4%, 14.2% 증가했습니다. 오늘 아침 서울 등 내륙 곳곳에서 올가을 들어 가장 추운 날씨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낮에는 기온이 10도 이상 오르고 내일은 점차 예년 기온을 회복하며 계절의 제자리를 되찾을 전망인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봅니다. 정혜윤 기자, 아침에 많이 추웠는데 한파특보는 일단 해제됐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추웠던 아침에 비해서 기온이 점차 오를 것으로 예상되면서 서울 등 내륙의 한파특보는 오늘 오전 10시부터 모두 해제됐습니다. 다만 오늘 아침 서울은 공식 기온이 0.5도까지 떨어졌고요. 은평구와 노원구는 영하 3도 가까이 내려갔습니다. 올해 들어 가장 낮은 기온으로 지난 주말 대비 10도가량 낮은 기온입니다. 그 밖의 지역도 무주 덕유산, 설천봉 기온이 영하 8.7도, 체감온도는 영하 17.5도까지 곤두박질했고 파주가 영하 3.8도, 봉화 영하 3.1도 등 내륙 곳곳에서 영하권 추위가 나타났습니다. 이로 인해 오늘 아침 인천과 대전, 청주, 전주 등에서 첫 얼음이 관측됐는데요. 지난해보다는 4일에서 15일가량 빨랐습니다. 네, 최근 매주 월요일마다 반짝 추위가 기승인데요. 한파특보가 해제된 걸 보니 이번에도 추위가 오래 가진 않나 보군요. 네, 그렇습니다. 최근 매주 월요일마다 단기적으로 반짝 추위가 찾아오고 있는데요. 이번 추위도 오래 가진 않겠습니다. 낮 기온이 서울 13도, 광주, 대구 15도로 아침에 비해서 10도 이상 오르겠습니다. 내일은 점차 예년 기온을 회복하면서 계절이 다시 제자리를 되찾을 전망인데요. 이후 당분간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아침에는 쌀쌀하고 낮에는 기온이 오르는 전형적인 늦가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기상청은 이번 달 점차 늦가을에서 초겨울로 바뀌는 시기로 접어들면서 주기적으로 찬 공기가 남하해 기온차가 큰 날씨가 이어지겠다며 건강관리에 유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과학기상부에서 YTN 정혜윤입니다. 국세청이 캄보디아 스캠 범죄 배후로 알려진 프린스그룹의 국내 거점과 자금 세탁처로 알려진 후이원그룹의 환전소를 상대로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국세청은 임광현 국세청장을 주재로 새 정부 첫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열고 초국가 범죄 수익 검증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주 캄보디아 스캠 범죄에 연루된 프린스그룹의 국내 업체를 상대로 세무조사에 전격 착수했습니다. 서울구치소에서 수용자에게 뒷돈을 받고 독방을 배정해준 교도관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중대범죄수사과는 지난달 30일 법무부 교정본부 소속 교도관 정모 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했습니다. 직접 뇌물을 교도관 정 씨에게 전달한 변호사 노모 씨는 불구속 송치됐습니다. 정 씨는 조직폭력배 A씨 측으로부터 6천여만 원의 현금을 받고 독거실을 배정해주는 등 모두 1억여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경주 에이펙 기간 동안 무정쟁을 선언했던 여야는 정상 외교가 막을 내리자마자 격하게 충돌했습니다. 그 중심에는 현직 대통령의 재판을 멈추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있는데 이를 강하게 추진하던 민주당이 전면 백지화를 선언했습니다. 국회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임성재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민주당이 국정안정법 추진 의사를 내비치다가 이를 철회하면서 한 발 물러섰죠. 네, 현직 대통령의 재판을 멈추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그동안 정치권에서 재판중지법으로 불렸는데요. 민주당은 이를 국정안정법이나 헌법 84조 수호법으로 호칭하며 이달 내 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조금 전 브리핑 속보로 전해드렸듯이 이를 전면 백지화하기로 했습니다. 국정안정법을 전면에 띄웠던 박수현 수석 대변인은 조금 전 기자회견에서 이를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 에이펙 성과를 부각하는 데 집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아침 지도부 회의를 통해 결정됐다고 했고요. 동시에 국정안정법 철회에 나서게 된 건 국민의힘의 협박에 의한 강요 탓이었을 뿐 여당이 먼저 주도한 건 아니라는 해명도 덧붙였습니다. 국정안정법 그러니까 재판중지법 처리를 연기한 게 아니라 추진하지 않겠다는 뜻도 분명히 했습니다. 민주당은 여론 추이를 보며 일단 한 발 물러섰지만 사법불신 극복, 사법행정 정상화 TF를 발족하는 등 사법개혁 논의는 계속되는 분위기입니다. 그 기대가 계속 무너지고 있습니다. 국민의 감시 밖에서 사법 스스로 국민의 신뢰를 외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서 국민의힘은 이 법을 유죄 자백법이라고 명명하고 이 대통령에 대한 5개 재판 재개를 요구하며 공세 수위를 높였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최고위 회의에서 재판을 다시 시작하지 않는다면 민주당은 대법원장을 몰아내기 위해 사법부를 끊임없이 능멸하고 법 왜곡죄를 만들어 판사를 겁박할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민주당이 대법관 수를 늘려 이재명을 위한 이재명의 대법원을 만들 거라면서 내일은 너무 늦다, 오늘 당장 재판을 재개하라고 외쳤습니다. 최근 대장동 재판부가 피고인의 중형을 선고하면서 판결문에 성남시 수뇌부의 승인을 언급한 것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장 대표는 또 재판중지법 추진은 정당방위라고 하면서 국민의힘을 강요죄로 고발한다고 한 민주당을 향해서 이런 거친 말로 받아쳤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이렇게 답하십니다. 닥쳐, 그거 내가 시킨 거야. 네, 그리고 에이펙 정상회의 또 한미 관세 협상 타결을 보는 여야의 시각차도 여전하죠. 민주당은 경주 에이펙 정상회의가 역대급 성과를 내며 막을 내렸다고 호평을 이어갔습니다. 정청래 대표는 아침 회의에서 자신이 주말 동안 순천 등을 돌아보니 시민들이 엄지척을 해주며 에이펙은 A급이라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GPU 26만 장 확보 등 경제 분야와 미국의 핵 추진 잠수함 건조 승인 등 안보 분야를 다시금 거론했는데요. 당 차원에선 에이펙의 성과를 국민에게 알리기 위해 가칭 에이펙 및 관세 협상 성과 후속 지원을 위한 특위를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또 국민의힘을 향해선 딴지 걸기를 그만두고 애국의 대열에 동참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정부의 합의문 공개를 거듭 촉구했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합의문이나 공동성명조차 없는 이것저것 다 생략된 백지 외교가 이재명 정권의 실용 외교라고 비판했습니다. 합의 사항을 왕관에 새기고 야구 배트에 찍힌 도장으로 서명을 끝내려고 하느냐고 비꼬기도 했습니다. 무엇보다 한미관세 협정은 헌법 60조에 따라 국회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는 기류입니다. 송원석 원내대표는 정부 여당의 특별법 제정 움직임을 겨냥해 실제 그렇게 처리한다면 비준 동의권을 무시하고 알 권리를 무시한 위헌 행위가 될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임성재입니다. 네, 각이 살아있는 정치평론 시사정각 시작합니다. 오늘도 각이서는 두 분을 모셨습니다. 서영주 맥정치사회연구소장, 윤희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저희가 이제 조금 전에 계속해서 좀 속보가 전해졌는데요. 현직 대통령의 재판을 멈추는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관련한 여야의 공방이 좀 거센 상황인데 지금 오늘 아침 회의에서는 이런 내용이 먼저 나왔습니다. 오늘 아침 회의 내용 먼저 녹취를 좀 들어보고 두 분과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라도 다시 재판을 시작해야 합니다. 그것이 상식이고
법치이고 국민의 명령입니다. 재판을 다시 시작하지 않는다면 더불어민주당은 대법원장을 몰아내기 위해 사법부를 끊임없이 능멸할 것입니다. 법 왜곡죄를 만들어서 이재명에 대해 유죄 판결을 하지 못하도록 판사들을 겁박할 것입니다. 대법관 수를 들려 이재명을 위한 이재명의 대법원을 만들 것입니다. 결국 사법부는, 판사는 이재명에게 영혼까지 팔아넘기게 될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에 대한 재판을 재개하라면서 또 억지를 부리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민주당 주장대로라면 어차피 무죄일 텐데 재판을 받아서 무죄를 입증하라라고 하더군요. 좀 어이가 없습니다. 우리 국민의힘 의원들도 의혹 제기되는 모든 사안에 대해서 이렇게 좀 대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무죄들 주장하고 계시니까 법원에 가서 재판받고 무죄를 입증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아침 회의에서의 장면을 먼저 보셨고 조금 전에 저희가 민주당 박수현 수석 대변인을 통해서 들은 내용은 이 재판중지법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추진하지 않기로 당에서 결정을 했고 대통령실에 이런 내용을 보고하기도 했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일단은 지금 뭐 누가 먼저냐 이 얘기거든요. 이 재판중지법과 관련해서 누가 먼저 추진하기로 했고 그리고 그러면 국민의힘에서 이걸 받아서 공세를 한 거냐 아니면 국민의힘에서 먼저 이 얘기를 꺼낸 거냐 이 얘기를 좀 어떻게 봐야 하는 겁니까? 이거 재판중지법의 히스토리를 보면 이게 이제 대선 전에 민주당에서 추진했던 것이죠. 형사소송법 개정. 사실 헌법 84조에 있어서의 형사소추의 범위가 내란 외환 죄로 이제 제외가 되는데 이게 이제 재판이냐 검찰 수사냐 이걸 놓고 유권 해석들이 있을 수 있으니 이걸 분명히 하자는 측면에서 진행이 됐었어요. 예. 사실 민주당이 대선 전에 준비했던 것들은 국민의힘 쪽에서 대선을 만약에 졌을 경우에 이 재판을 가지고 계속해서 발목을 잡고 국정을 혼란스럽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일단은 법을 발의해서 추진해 보자. 예. 그런데 민주당이 대선에 승리했고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사실상 이 법을 추진할 이유가 없어진 게 사법부가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이 된 뒤로는 헌법 84조를 근거로 해서 재판을 무기한 연기했습니다. 예. 그러면 결국엔 사법부가 형사소추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일정 부분 판단했기 때문에 저는 이 재판을 중지했다고 보는 것이고 중지된 상태에서 굳이 재판중지법을 낼 필요가 있겠느냐라는 것이 상식적인 접근일 거예요. 다만 이 부분이 이제 국정안정법이라는 것까지 다 나오면서 뭐가 국민들하고 이 정치권이 싸우는 것처럼 보이는 것 같은데 저는 불필요한 논쟁을 이제 안 해야겠다라는 판단을 민주당이 했는데 저는 그 이면에는 대통령실의 의중이 담겨 있을 거라고 봅니다. 예. 대통령실에서 굳이 이거 추진하지 말아달라라고 했던 것들을 민주당이 받아들였고 그 부분들이 지금 하는데 민주당이 잘한 결정이다. 굳이 국민의힘이 국정혼란을 위해서 이 현직 대통령의 재판을 추진하자고 하는 것들 그냥 같이 같은 급으로 대응해서는 안 된다. 예. 라는 측면에서는 재판중지법은 추진하지 않기로 한 건 잘한 결정이다. 예. 조금 전에 그 박수현 수석 대변인 얘기가 뭐였냐면 마치 이 법과 관련해서 민주당이 먼저 얘기를 해서 이에 대해 국민의힘이 재판 재개를 외치는 이 상황. 근데 국민의힘이 뗀 불을 지금 민주당이 꺼야 하기 때문에 이 논의를 하지 않기로 했다라는 얘기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누가 먼저냐의 문제로 가고 있는 것 같기도 한데 오늘 박수현 수석 대변인의 브리핑 내용은 좀 어떻게 보셨어요? 저도 그 장면을 실시간으로 봤는데요. 예. 그러면은 이 얘기입니다. 박수현 대변인 말씀에 따르면 국민의힘에서 재판 재개하라고 하니까 재판이 재개될 것 같다. 그러니까 재판중지법이라는 아이디어를 낼 수밖에 없었다. 뭐 이 얘기로 받아들입니다. 그럼 민주당이 야당입니까? 국민의힘이 절대 소수 야당이에요. 민주당은 여당이고 의석수도 너무 많고요. 이재명 대통령 임기가 한 55개월 남아 있어요. 그러면 이 상황에서 사법부가 야당이 뭔가를 주장한다고 해서 그게 옳습니다 하고 받아들여준다는 그러한 전제를 왜 깔고 얘기를 하시느냐. 그만큼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지금 일시 중지된 5개 재판에 대해서 민주당 스스로가 재개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민주당 스스로가 불안해하고 불안정하다고 느끼니까 갑자기 국정안정법이라는 듣도 보도 못한 용어를 쓰면서
이상한 입법을 하려다가 지금 막힌 거예요. 비판 여론이 있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누구를 위한 것이냐?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국민들이 다 알고 있죠. 물론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가 승리해서 대통령이십니다만은 이 문제에 대해서 재판 5개가 진행되고 있는 그런 부분이 대선에 나갔을 때 향후에 어떻게 되느냐. 우린 정리를 하지 않고 선거를 치렀습니다. 그것을 선거 승리를 이유로 사후에 뭔가 정리하겠다. 그러면서 지금 대법원을 압박하고 뭐 사법개혁을 얘기하고 법을 만들고 배임죄를 없애겠다. 저는 국민적 비판의 연속으로 이어질 텐데 국정안정법이라고 하는 재판중단법에 대한 지금 이 여론, 이것이 분명히 민주당에게 주는 경고가 엄청 클 것이다. 이런 시도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국민적 여론의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 뭐 지금 말씀해주신 그 뭐 배임죄 관련해서도 대장동 그 판결의 핵심 쟁점이 이제 이 배임죄 요 부분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통해서 국민의 비판 여론이 지금 들리다 보니 민주당이 이 법 추진을 좀 철회한 거 아니냐. 요 의견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세요? 그런 부분도 일정 부분 영향이 있었다고 봐야겠죠. 사실 보면은 그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재판, 이건 대선에서 이미 국민들이 다 반영해서 투표를 한 결과 아니겠습니까? 예. 그리고 법원이 재판을 연기했고 최소한 5년 동안은 이 재판이 진행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죠. 그냥 한 가지 이유였을 거예요. 국정안정. 이게 유죄 무죄를 다 떠나서 지금 현직 대통령의 재판이 진행돼 버린다면 국민들이 불안해할 것이고 국제사회에서 재판 중인 대통령과의 어떤 협상 부분들도 불안한 상황에서 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의 어떤 재판을 면탈해 주는 게 아니라 그 누가 대통령이 됐더라도 재판이 진행 중이라면 사법부는 그런 판단을 내렸을 것입니다. 예. 그다음에 배임죄 폐지 부분들도 신중히 접근할 필요가 있죠. 배임죄가 너무 과도하게 기업활동에 어떤 옥죄는 어떤 제도적 장치 예. 아니면은 지자체장들이 배임죄에 다 걸릴 수도 있는 포괄적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걸 완화하는 부분들은 숙고해서 진행하는 것은 논의할 수 있으나 폐지라는 거 아예 없애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폐지를 한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공론화 과정이 필요한 것이죠. 있던 걸 없애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속도 조절들을 해가야겠다라는 생각을 민주당 지도부가 한 것 같고 예. 잘한 것 같다. 아직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정부 임기가 55개월이 남았기 때문에 그 안에 충분히 그 논의하고 그 방향에 있어서는 국민들의 여론을 충분히 선언해본 이후에 할 수 있기 때문에요.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정쟁은 벗어나서 국민의힘 열심히 무지성으로 비판하라고 두고요. 민생 쪽으로 가야 된다. 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조금 전에 그 박수현 수석 대변인은 이 민주당 지도부의 논의 내용을 대통령실에 보고를 했고 대통령실도 그냥 그대로 수용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조금 전에 서 수장님께서는 이 논의의 출발점이 대통령실의 의중이 있었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 부분 좀 어떻게 보세요? 당사자이시기 때문에 당에서 하는 얘기를 그냥 지켜보시다가 보고만 받고 동의를 표하거나 이랬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저도. 대통령실에서도 일정 부분 의견을 당에 줬을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민주당 내부에서 의견이 모아져서 결국 오늘 아침에 이런 결과까지 나왔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예. 이재명 대통령 스스로도 이런 법이 추진된다는 것이 본인에게 좋지 않다는 것을 당연히 인식하셨겠죠. 만약에 이 법이 통과된다. 새로운 전선이 또 생기는 겁니다. 예. 이 법에 대한 위헌법률 심판을 안 하겠습니까? 헌법재판소로 넘어가서 또 다른 장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 그 과정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여부에 대한 논란이 계속 진행될 텐데 왜 민주당에서 그거를 자꾸만 이렇게 과격한 방식으로 법으로 재판을 못하게 하고 배임죄 자체를 없애고 심지어 정책에 있어서도 부동산 거래 아예 못하게 하고 뭐 이런 식으로 거친 방법을 자꾸 쓴다. 그만큼 민주당이 수적으로는 국회를 지배하고 있고 대통령도 민주당 출신 분이 되셨지만은 아직도 뭔가 불안하는 부분이 많이 있구나. 이 정도는 충분히 국민들께서 느끼실 정도는 됩니다. 예. 그러니까 제가 대통령실의 의중에 실렸을 거라고 이제 이 추론을 하고 분석을 해본 것은 박수현 대변인의 입장이 나온 지가 얼마 안 됐잖아요. 예. 그러니까 국정안정법은 국민의힘 당신들이 이렇게 자극을 하니까 정당방위로서 준비한 거다. 라고 얘기가 이제 당의 입장으로 나온 거예요. 예. 근데 그게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전면 백제가 됐다는 것은 그런 부분으로 자꾸 말씀하신 윤희숙 대변인 얘기한 대로 키워드를 갖고 가지 말자라는 거죠. 대통령실은. 예. 지금 에이펙의 성과가 이만큼 많은데
굳이 여기에 또 시끄러워서 그 성과가 가려질 수 있으니 이 부분은 다루지 말고 우리 에이펙 성과, 국정 성과로 국민들한테 평가받자. 저는 그런 전략적인 함의가 있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 말은. 자, 이러한 민주당의 긴급한 결정에 또 국민의힘이 또 어떤 반응을 또 내보일지 이 부분도 저희가 계속해서 속보로 전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사실 지난주가 이제 나름 정치권에서 정한 무정쟁 기간이었습니다. 무정쟁 기간인데 지금 이 기간이 끝나자마자 오늘 이 재판중지법을 두고 여야의 지금 공세가 좀 거센 그런 상황이었는데, 자, 일단 지난주에 있었던 경주 에이펙 이야기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주 에이펙이 막을 내리면서 숨가쁜 외교 일정도 일단락이 됐는데요. 자, 이번 에이펙 정상회의 동안 굵직한 이벤트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저희가 영상으로 정리해봤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핵 추진 잠수함의 연료를 우리가 공급받을 수 있도록 대통령께서 결단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And we had a tremendous meeting today with South Korea. Cheers. 네. 아주 좋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걱정이 다 사라졌습니다. 앞으로 한일 관계는 잘 협력해서 지금보다 훨씬 나은 단계로 나아갈 수 있겠다. 시대의 흐름에 발맞춘 호혜적인 협력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는 데 있어서 영내 평화 안정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습니다. 中韩是搬不走的重要近邻，也是分不开的合作伙伴。 차은우라고 합니다. 네, 에이펙 정상회의 기간 동안 각국 정상들의 치열한 외교전이 펼쳐졌는데요. 일단 두 분은 어떤 장면이 좀 가장 인상 깊으셨는지 먼저 서 수장님부터요. 뭐 여러 가지 그 자료화면에서 다 볼 수 있는데 예. 하나하나가 다 인상적이었긴 했어요. 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무궁화 장관 근관 이게 굉장히 뭐 주목을 끌었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저는 젠슨 왕, 젠슨 왕의 아주 그 광폭 행보 그리고 이제 GP26만 장 마지막에 있어서의 공급 계획을 하는 부분들은 상당히 눈에 띄는 대목이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윤 대변인님요? 네, 저도 사실은 젠슨 왕 얘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하셨으니까 다른 장면 하자면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트럼프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핵 추진 잠수함 관련한 연료를 좀 우리에게 공급해달라 하는 얘기를 하시면서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 가능성에 대한 어떤 돌파구를 열었다는 점, 그 부분을 가장 중요하게 봤습니다. 그리고 관세 협상이 타결됐다고는 말을 하는데 우리 입장에서는 아직 확실한 어떤 서명된 문서를 받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 핵 추진 잠수함 부분도 과연 우리가 언제 핵 추진 잠수함을 보유할 수 있을 것이냐라는 부분까지 생각해 보게 하는 그런 장면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반대로 그렇다면 좀 아쉬웠던 부분이 있었다면 서 소장님 좀 있으셨어요? 어떤 부분? 아쉬웠던 부분은 에이펙에서는 없었죠. 에이펙 이후에 있었습니다. 네. 국민의힘의 모습에서 아쉬움이 컸다. 잘한 건 잘했다고 하고 후속 조치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비판할 건 비판하는 것들이 합리적인 어떤 야당의 모습일 텐데 무작정 그냥 비판만 해요. 굴욕의고고 뭐 굴종적 탄핵감이다라고 하고 일본보다 못했다 하면서 화성에서 살다 온 사람들 아니냐라는 비판을 받을 정도인데 저는 지성을 가지고 좀 비판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좀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다. 최소한 외신은 뒤져보고 비판해야 되지 않는가. 그래서 저는 이 앞으로의 이 후속 대책이 더 숙제로 우리에게 남을 텐데 에이펙 이후에 관세 협상에 여야가 정말 머리를 서로 맞대고 생산적으로 국익에 부합할 수 있는 그런 생산적 좀 이런 논쟁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게 아쉬웠습니다. 비판을 위한 비판에 대해서 비판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좀 보십니까? 야당이니까 국정 운영 전반에 대해서 비판적 시각을 가질 수가 있겠죠. 또 그렇게 좀 강한 단어를 써서 비판할 수밖에 없는 입장인 분들이 계십니다. 근데 적어도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성과가 많이 있었다고 보는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확실하게 우리에게 뭔가 합의된 그런 내용들이 무엇이냐 여기에 대한 정보가 없기 때문에 아직은 세모 정도로 봐야 되겠다. 예. 그래서 확실한 것을 본 이후에 평가해도 늦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자, 이 조금 전에 얘기해 주신 확실한 부분에 대해서도 정치권의 좀 평가가 좀 엇갈렸는데요. 이번 정상회의에 대해서 엇갈린 평가를 내놓은 양당 지도부의 모습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국민의힘은 예상치 못한 성과에 많이 놀라겠지만 트럼프 대통령도 이재명 대통령이 관세 협상 가장 잘한 리더라고 추켜 세웠습니다. 국민들께서도 A급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딴지 걸기를 그만두고 애국의 대열에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와 함께 대미 투자 관련 특별법을 준비하고 신속히 처리하겠습니다. 이재명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이 한미 관세 협상에 대해서 국회 비준이 아니라 특별법을 제정하겠다는 의도는 분명합니다. 거짓말이 들통날까 봐 협상 내용을 꽁꽁 숨기겠다는 것, 그리고 밝힐 수 없는 이면 합의 내용을 슬그머니 집어넣어서 끼워 팔게 하겠다는 것, 그것이 의도입니다. 특별법 제정이 아니라 합의문 공개가 먼저입니다. 자, 민주당은 이번 관세협정 타결과 관련해서 대미 투자 관련해서 특별법을 준비하겠다라는 입장인데 사실 이 부분은 국회 비준이 있지 않을까 싶었는데 국회 비준과 특별법 제정 어떤 차이가 있길래 지금 조금 전에 이제 장동혁 대표가 이런 비판을 한 거죠?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께서 아실 만한 분인데 비판을 위한 비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소한 야당이라면 이번 관세협상은 네모는 줘야 돼요. 세모는 야박합니다. 그런데 사실 보면 비준이 필요한 사안이냐 아니냐 부분은 국회가 여겨서 그거는 비준 동의안을 받으면 되는 것이고 특별법은 우리 국가의 어떤 전체적인 재정 부분들이 이동이 있고 그걸 근거가 있어야 이동할 수 있지 않습니까? 말하자면 이 200억 달러의 상한선을 둔 200억 달러가 외환 보유액의 이자 부분, 뭐 수익 부분에서 일정 부분 나가는데 그것이 근거 없이 그냥 협상을 했다고 나간다? 이건 절차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국회가 비준과 특별법을 동시에 다 할 수 있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싸울 얘기가 아닙니다. 하게 되면 하는 것이고 또 그게 필요 없다고 하면 비준 절차를 생략하고 특별법으로 가도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합의문 공개가 먼저다. 이게 너무나 당연한 소리를 비판을 하시니까 제가 무지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합의문이 아직 팩트시트가 미국하고 안 돼 있지 않습니까? 우리 쪽 합의문이 있겠죠. 미국 측도 있겠죠. 그러면 이게 서로 조인트가 돼야 최종적인 합의문이 나올 거 아닙니까? 당연히 국회에 그걸 보고 안 하겠어요?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좀 기다리셔라. 그러니까 비판을 하시려면 그때까지 합의문이 공개된 뒤에 합의문을 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거는 보완하고 미국 측 요구를 해야 되는데 왜 갑자기 합의문이 아직 다 되지도 않았는데 합의문 안 보여준다고 때를 쓰는지 모르겠어요. 합의문이 지금 서로 이루어져야 하는 그런 시간이 필요한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그렇죠. 합의문이 아직 안 나왔으니까 특별법이니 비준이니라고 말을 할 단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정확한 말씀을 하신 겁니다. 내용을 모르는데 무슨 특별법을 뭘 근거로 만들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용을 민주당에서도요?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나와 있는 언론 보도상의 내용들, 예를 들어서 2천억 불을 10년 동안 뭐 200불 한도로 낸다든지 그다음에 우리 기업들이 투자를 한다 이런 내용들. 근데 트럼프 대통령 얘기가 달라요. 9,500불 얘기까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우리가 뭘 어떻게 재정적인 부담을 가져야 하느냐 이 부분이 확실해진 다음에 비준을 하고 그 다음에 특별법을 만들든 해야 되는 과정을 밟아야 하는데 민주당 스스로도 합의 내용을 모르는데 뭘 근거로 특별법을 만들 거냐 하면은 정청래 대표가 얘기할 수 있겠어요? A학점이라고 얘기하시는데요. 아직 시험지를 못 봤어요. 우리가 답안지를 못 봤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말하는 이러한 어떤 여러 과정의 성급함은 야당이 국민의힘을 인정하지 않고 어떠한 정보도 공유하지 않은 채 그냥 일당 여당만으로 국회를 끌고 가서 뭐든지 다 해버리겠다. 이러한 태도에 지나지 않는다. 이렇게 봅니다. 근데 절차를 준비하자는 거지. 이거를 뭐 협의문이 오기 전에 할 수가 없고 합의문이 최종적으로 와야 그러니까 비준 승인을 할 수 있는 거 비준 동의를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싸울 타이밍이 아니에요. 오고 나서
다른 걸로 좀 논리적으로 비판하셔라라는 예. 말을 하는 것이죠. 예. 준비는 해야죠. 그 관세 협상 타결 소식이 전해진 이후에 또 이제 혼란이 생겼던 부분이 미국 러트닉 상무장관이 했던 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지금 다른 얘기를 몇 가지를 좀 해가지고 그 부분은 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여전히 좀 시간이 필요한 이제 부분입니까? 금액 차이가 있을 것이고 반도체가 과연 협상이 대만 수준보다는 나쁘지 않을 것이다. 그다음에 농수산물 시장의 쌀 쇠고기 이런 부분이잖아요. 근데 저는 이 그 전체의 투자액 부분들은 미국 측은 본인 국민들한테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이거저거를 다 끌어붙여서 맥시멈으로 얘기했을 가능성이 일종의 정치적 수사.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요. 예. 두 번째 대만 수준의 반도체 협약은 어느 정도 수준의 디테일에 최종적으로 이 협의문에 담길지는 봐야 될 것 같지만 최소한 대만을 넘어서거나 아주 우리가 열악하게 협상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 트럼프 대통령도 김정관 장관에게 터프한 협상가다라고 했을 만큼 좀 본인들이 많이 양보했다고 하니 그럴 것이고 농수산물 시장 개방은 기본적으로 돼 있는데 쌀 쇠고기 부분들은 막혀 있어요. 지키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 굳이 이거를 드러내서 가야 될 부분인가. 그래서 저는 이게 이제 자국 내의 미국은 미국대로의 어떤 메시지를 주는 것이고 우리에게 이게 우리 정부가 발표한 것들은 우리 정부를 신뢰하고 우리가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것이라서 일단 저도 최종 합의문을 좀 기다려보고 나서 한번 또 얘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결국에 국민의힘에서 지금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부분은 지금 말씀해 주신 앞으로의 기간, 그러니까 구체적인 합의 기간, 합의문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지금 우리가 기대하는 것과 다른 결과가 나오면 어떡하나 하는 이 부분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겁니다. 재정적인 부담도 부담인데 예를 들어서 농수산물 시장을 완전히 개방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국민 감정과도 관련이 돼 있잖아요. 근데 지금까지 대통령실이라든지 민주당 분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상당히 우리의 부담을 좀 축소하는 그런 식의 발언들을 많이 하셨잖아요. 첫 번째 8월에 한미 첫 정상회담 이후 얘기를 굳이 얘기하지 않더라도 지금까지 나와 있는 것보다는 훨씬 더 적은 부담을 우리가 가질 거다. 예를 들어서 175억 불 정도만 우리가 부담은 될 것 같았는데 벌써 2천억이 됐어요. 3,500억 불이라는 총액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 정부의 얘기를 우리도 믿고 싶은데 믿을 만한 근거가 지금까지 없었으니 정말로 합의문이 나왔을 때 우리가 어떤 내용을 보게 될까에 대한 그런 걱정을 안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판을 하는 거고요. 핵추진 잠수함 문제도 트럼프 대통령이 필리존서에서 만들어라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 조선소의 상태라든지 여러 가지 호주에도 핵추진 잠수함 만들어주겠다고 하는데 지금 벌써 우선순위에서 밀려났어요. 그럼 과연 우리는 언제 핵추진 잠수함을 갖게 되느냐에 대한 근본적 물음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것들을 전부 다 생각한다면 비판을 안 할 수가 없는데 이것을 단지 정쟁의 일부로만 치부하는 그러한 자세가 여당의 자세냐 이런 비판을 안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핵추진 잠수함 관련해서도 이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먼저 얘기를 했던 거는 연료 공급을 받는 걸 승인해달라는 얘기였는데 지금 이게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필리조선소에서 해라라는 얘기까지 뭔가 너무 진전된 얘기가 좀 나온 것 같아서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미국의 의중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그러니까 우리 측의 어떤 원자력 연료를 한 잠수함 그 부분의 요구를 이재명 대통령이 쑥 던졌죠 공개적으로. 그러니까 저는 트럼프 대통령이 받아쳐서 그럼 필리에서 해라. 저는 주거니 받거니 했다고 봐요. 이제 중요한 거는 진전이 있었다는 거죠. 원자력 연료 잠수함을 승인해 줄게. 엄청난 진보입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이게 필리조선소에서 하게 되더라도 결국에는 거기가 건조 능력이 없으니까 투자를 우리한테 하라고 하는 소리 아니겠어요. 그러면 우리는 또 1,500달러의 조선업에 투자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건 또 협상의 과정에 남겨놓으면 되고 저는 이제 그 부분을 차지하고라도 원자력 요청에서 우리가 농축과 처리 부분들을 손댈 수 있는 문이 열릴 수 있다는 점에서는 이게 물론 원자력 잠수함 자체가 추진 연료를 하는 게 5년, 10년 장기간으로 봐야 되지만 일단은 어떤 그런 그 핵 농축과 처리의 능력 자체가 제한이 풀리잖아요. 저는 거기에 의미를 뒀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게 핵 잠수함을 갖게 되는 거 아니야? 크게 단박에 되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는 진일보한 진전이 있었다. 이게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오랫동안 추진하고 요구했던 거를 지금 이재명 정부에서 한 거예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힘을 실어서 조심조심해서 우리 쪽으로 가져올 수 있도록 한번 지혜를 달라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은 듣겠다는 건데 안 될 거다.
이거 그냥 뭐 눈속에 막 우린 속았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 예. 사실 저 3,500억 달러 중에 2천억 달러, 3,500억 제일 처음에 선불로 다 달라고 그랬잖아요. 그때 국민의힘 기억하세요? 일본 5천억 달러 사인했는데 왜 안 해? 이러면서 지금 자동차 시장 다 좋게 생겼다고 하면서 빨리 하라고 난리를 쳤습니다. 그때 국민의힘을 기억하면 지금의 협상이 진일보한 게 아닐까요? 저는 이제 사실상 앞으로 숙제가 많지만 이제 이 에이펙에 대해서 잘한 부분은 잘했다고 하고 그 다음 장으로 좀 넘어가라.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예. 그리고 이제 국민의힘에서 또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던 부분이 지금 두 분 다 주요 장면으로 뽑아주신 젠슨 황 CEO와 관련해서 우리나라의 GPU 그래픽 처리 장치 26만 장을 지원하겠다라고 깜짝 밝혔는데 지금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는 민간의 성과를 정부의 성과처럼 포장을 했다라는 비판을 했더라고요. 이 비판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니까 26만 장 중에 5만 장은 정부 확보라고 예, 그렇죠. 21만 장은 이제 기업으로 간다 뭐 이렇게 예. 된 거 아닙니까? 예. 민간에서 얻은 성과를 정부의 성과인 것 마냥 얘기한다. 그렇게 비판할 수도 있겠지만은 결론은 이런 장이 열린 것은 결과적으로 외교적 노력이 분명히 있었던 걸로 볼 수도 있겠죠. 예. 다만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공약으로 5만 장을 확보해서 NPU 신경망 처리 유닛을 만들어서 우리가 AI 강국으로 도달해야 한다. 이게 이제 대선 공약이었잖아요. 근데 그걸 훨씬 뛰어넘는 26만 장을 확보한 것이 결국은 국가적 경사라는 측면에서 저는 잘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 5만 장이라는 거 정말 언제 들어오느냐, 그다음에 그 5만 장을 가지고 뭘 할 거냐, 저는 그 점을 더 중요하게 봐요. 21만 장 기업들은 잘할 겁니다. 우리 기업들은 잘해요. 그럼 정부에 할당된 그 5만 장을 가지고 과연 제대로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해서 야당으로서 비판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이번 그 GPU 공급 성과를 두고 여러 야권 인사들의 과거 발언들이 상당히 많이 소환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예. 뭐 조상이 바뀌어도 5만 장 확보 못한다. 근데 보니까 조상이 한 5분 오셨어요. 그렇죠? 근데 사실 보면은 그냥 국가적인 경사예요. 그리고 이걸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서로 간에 다른 의견을 가지고 치열하게 논쟁을 하면 정말 보기 좋은 모습 아니겠어요? 근데 민간 기업의 성과를 국가에 이게 민간이 따로 있고 정부가 따로 있습니까? 이번 에이펙 기간에 젠슨, 이재용 회장, 정의선 회장 만난 건 그러면은 이게 그냥 민간의 영역입니까? 아니죠. 에이펙이 열렸기 때문에 에이펙과 민간이 합자해서 뭔가 새로운 아시아 태평양의 경제협력체를 만들려는 노력 중에 하나였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걸 구분하는 나경원 의원도 참 딱하고 사실 물론 사돈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플 수는 있으나 그래도 정치를 오래 하셨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축하하려는 축하해야 된다. 그리고 젠슨왕이 물론 사학가니까 본인 이득이 되니까 팔았겠죠. 하지만 AI 인프라가 대한민국만큼 되는 나라가 없기 때문에 과감한 투자를 했을 것이고 제일 중요한 부분들은 이 26만 장을 어떤 방식으로 쓰느냐는 정부와 민간이 같이 머리를 맞대고 가야 됩니다. 이걸 몇천 장씩 줘서는 효과를 볼 수 없고 10만 장의 GPU를 돌려보는 그런 사업적인 어떤 테스트 베드를 만들어야만 저는 GPU 26만 장의 공급이 성과를 발휘할 수 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번 에이펙 정상회의에서 화제가 됐던 것들이 바로 정상들 간 주고받았던 선물인데 우리 정부에서 뭐 미국 또 중국, 일본 이렇게 제공한 그런 선물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평가하세요? 저는 우리가 기억하는 가장 강하게 기억되는 그 금관 트럼프 대통령에 전달된 거 저는 굉장히 좋은 선물을 드렸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에서는 뭐 노킹스 시위가 있어서 정말 왕을 만들려는 거냐라는 밈이 돈다고 하지만 그 자체로 화제성을 가지게 된 겁니다. 우리가 주는 사람의 마음과 받은 사람의 마음이 동일하잖아요. 트럼프 대통령 얼마나 좋아해요. 그 자체로 저는 외교적 성과가 있다고 보고 그것을 가지고 미국 국내에서 여러 설왕설래 있는 것을 가지고 비판하는 모습은 우리 스스로 우리 외교적 성과를 깎는 것이라고 보고 또 시진핑 주석에게도 바둑판을 전달했잖아요. 보면은 과거에 우리가 바둑알을 드렸는데 거기에 또 이제 맞춰서 바둑판을 드린다. 이런 것도 스토리가 되니까 저는 시진핑 주석에게도 대단히 의미 있는 선물을 줬다. 외교적으로 노력을 많이 했다고 저는 평가합니다.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주셨고요. 그리고 다카이치 사나이 일본 총리와는 어떤 분위기가 형성될 것인가
상당히 좀 궁금한 부분이었는데 아주 화기애애한 분위기였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다카이치 신임 총리 부분과의 만남은 사실 지난 정부에서 셔틀 외교의 그 관계가 계속 될 것입니다. 이시바 총리하고 얘기했던 부분들이 금세 또 바뀌어서 새로운 총리가 왔기 때문에 한일 간의 어떤 관계가 불안할 수도 있겠다는 여러 가지 염려가 있었죠. 그런데 저는 경제협력 부분뿐만 아니라 정치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연계성이 그대로 이어졌고 더 좋아졌다. 우리는 셔틀외교뿐만 아니라 미래지향적 일본과의 관계, 역사인식에 대한 부분들은 두각을 나타내지 않았으나 과거 이시바 총리가 했던 그 맥락은 전혀 바뀐 게 없이 갔기 때문에 저희도 얻었고 말하자면은 다카이치 총리는 높은 지지를 얻었다. 그래서 에이펙 끝나고 나서 그 일본 그 여론조사 자체가 한 80% 이상이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다케이치에게는 한국과의 어떤 정상회담이 큰 선물이 됐다. 그렇게 좀 평가해 주십시오. 자, 지금 여론조사 이야기를 해주셨으니까 우리 여론조사 결과도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리얼미터 여론조사 결과가 오늘 나왔는데요. 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 53%가 긍정 반응이 나왔습니다. 지난주가 51.2%였으니까 1.8%포인트 소폭 반등한 지점인데 일단은 지난주에 에이펙 기간이었다는 점이 좀 반영이 됐을까요? 어떻게 좀 분석하십니까? 예, 충분히 그렇게 봅니다. 일단 발표된 내용만 본다면 에이펙에서 외교적 성과가 상당하거든요. 당연히 이 대통령의 지지율에 반영이 됐을 거고 또 거기에 덧붙여서 젠슨 왕의 방한과 그에 따른 어떤 GPU 공급이라든지 주식시장이 계속 연일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 등 여러 가지로 전체적인 분위기가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을 좋게 평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 보수 농객 조갑재 대표가 이번 그 에이펙 정상회의 기간 동안에 일부 극우 시위가 좀 있었잖아요, 경주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강도 높은 비판을 했더라고요. 이 이야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일단은 국익을 해치는 시위, 그거의 표현의 자유라고 봐야 되나, 집회의 자유라고 봐야 되나라는 부분들은 저희는 이제 이 현실을 직면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나라를 혐오하고 그 혐오의 문화를 확산시키려고 하는 시위 집회는요, 사실 제재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최근에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혐오 집회에 있어서는 그 허가하는 부분들을 좀 제한적으로 하겠다라는 것이라서 저는 지금 현재 반헌법적이고 무시성적이고 반지정적인 행동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정부나 사회에서 제재 조치를 통해서 건강한 사회로 갈 수 있는, 상식의 사회로 갈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된다는 측면에서 저는 조갑재 닷컴 대표의 말씀에 동감하는 바가 큽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서영주 맥 정치사회연구소장, 윤희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앞서서도 속보로 전해드렸는데요. 오늘 아침 경기 양주시에 있는 마트에서 큰 불이 났습니다. 다행히 큰 불길은 잡혔다고 하는데 자세한 소식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김희영 기자, 현재 상황 어떻습니까? 네, 먼저 화재가 난 지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 촬영된 영상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마트 위쪽으로 잿빛 연기가 쉴 새 없이 강하게 뿜어져 나오고 있는데요. 멀리서도 보일 정도로 불길이 거셉니다. 다량의 연기가 나오면서 거대한 구름처럼 보일 정도인데요. 마트 한쪽은 내부의 붉은 화염도 선명합니다. 건물 아래쪽까지 불길이 번진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오전 10시 40분쯤 경기 양주시 삼성동에 있는 1층짜리 식자재 마트에서 불이 났습니다. 마트에 왔던 손님 10명과 직원 14명이 스스로 대피한 가운데 현재까지 다친 사람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는데요. 1000제곱미터 정도 규모의 마트는 현재 대부분 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소방당국은 마트 내부 천장에서 불이 났다는 직원의 신고를 접수하고 구조대원 등 60여 명을 현장에 출동했다고 밝혔습니다. 큰 불길은 1시간여 만인 오전 11시 50분쯤 잡혔습니다. 소방은 불을 완전히 끄는 대로 정확한 피해 규모를 확인할 방침입니다. 양주시는 인근 주민에게 사고 지점에서 멀리 이동하고 차량은 우회하라는 안전 문자를 발송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김희영입니다.
오늘 새벽 2시쯤 서울 정릉동 정릉공원에 있는 매표소에서 불이 나 2시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목조 건물인 매표소와 또 안에 있던 의자 등 집기가 완전히 불에 탔습니다. 소방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5시 20분쯤 충북 보은군 장안면 서산 영덕 고속도로 영덕 방면에서 8.5톤 화물차가 앞에 멈춰있던 25톤 화물차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8.5톤 화물차 운전자 A씨가 숨졌고 25톤 화물차 운전자 등 2명도 다쳐 병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A씨가 1차 사고로 멈춰있던 25톤 화물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해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달리는 버스에서 기사를 무차별 폭행하는 등 운전자 폭행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경찰에 검거되는 인원만 1년에 3,000명이 넘는데 솜방망이 처벌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양동훈 기자입니다. 버스에 탄 남성이 갑자기 휴대전화를 든 손으로 기사의 얼굴을 내리칩니다. 무차별적인 폭행이 이어지고 결국 버스는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멈춰섭니다. 지난달 인천 효성동 도로를 달리던 시내버스에서 20대 운전자를 폭행한 50대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지난 8월에도 경기 김포에서 택시에 탄 여성이 주행 중인 70대 기사를 손발과 신발 등으로 마구 때리는 등 운전자 폭행 사례는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은 5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2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 벌금인 일반 폭행죄보다 형량이 2배 이상 무겁습니다. 게다가 운전자가 다쳐 상해가 인정될 경우 벌금형 없이 3년 이상의 징역으로 엄하게 처벌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무거운 처벌 규정에도 불구하고 운전자 폭행 사건은 끊이지 않는데 지난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매년 3,000명 넘게 이 같은 혐의로 검거됐습니다. 운전자 폭행이 이렇게 빈번한 이유로는 솜방망이 처벌이 꼽힙니다. 최근 3년 동안 법원에서 운전자 폭행 혐의로 1심 선고가 내려진 피고인 가운데 실형이 선고된 비율은 20% 정도에 불과합니다. 징역형 집행유예가 40%를 넘고 30% 정도는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법에는 강력한 처벌하도록 정해져 있는데 실제 처벌 자체가 약합니다. 법원에서 강력한 처벌을 해야지 행위자들도 경각심을 가지고 건전할 것으로 보입니다. 운전자 폭행은 일반 폭행과는 달리 교통사고로 이어져 더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엄정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10대 청소년들의 무면허 전동 킥보드 사고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대여업체들의 방관 속에 사각지대가 생긴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경찰이 특단의 대책을 내놨습니다. 표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27일 저녁 중학생이 몰던 전동 킥보드가 인도를 산책하던 강아지를 들이받았습니다. 전조등을 켜놨지만 무용지물, 보호자가 함께 있었지만 미처 피할 새가 없었습니다. 강아지는 응급실에 있고 간 손상으로 지금 입원 중이고 이제 평생 장애는 생겨가지고요. 평생 약복용을. 불과 며칠 전엔 30대 엄마가 어린 딸에게 달려드는 전동 킥보드를 몸으로 막아섰다가 열흘 넘게 의식을 찾지 못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역시 여중생 2명이 함께 탔다가 낸 사고였습니다. 현행법상 전동 킥보드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는 만 16세 이상이면서 제2종 원동기 장치 자전거 면허 이상의 운전면허를 취득해야 합니다. 하지만 지난 4년 동안 면허 없이 개인형 이동장치를 몰다 단속된 경우는 2021년 7천여 건에서 지난해 3만 5천여 건으로 급증했습니다. 이 가운데 절반 정도는 10대 이하였습니다. 이런 배경엔 전동 킥보드 대여업체들의 부실 관리가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면허가 없는 10대들도 부모 신분증으로 쉽게 회원가입을 할 수 있는 데다 운전면허 확인 절차가 있더라도 나중에 인증하겠다는 버튼만 누르면 탑승할 수 있습니다. PM 자체가 독소조항 정도가 아니라 지금 악법 상태라는 거예요. 인증을 안 하게 되면은 어떤 벌칙 조항이라든지 또 사업 모델에 대한 어떤 이 연기라든지 또 이런 것들도 좀 필요한 시점입니다. 운전 자격을 확인하지 않고 대여하는 경우 업체를 처벌하도록 하는 등의 법안이 국회에 발의돼 있지만 아직 제대로 논의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무면허 10대들의 전동 킥보드 사고가 잇따르자 경찰은 면허 확인을 소홀히 한 전동 킥보드 대여 업체에 대한
방조 혐의 적용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이 경우 벌금형 처벌이 가능해지는데 이를 위해 청소년의 무면허 운전 적발 시 대여업체에 대한 조사도 진행한다는 방침입니다. 이 같은 조치가 업체들의 책임을 강화하고 사고 예방에 적극적으로 나서게 할지 주목됩니다. YTN 표정우입니다. 서울 해화경찰서는 음주운전을 하다가 일본인 모녀를 들이받아 50대 어머니를 숨지게 한 혐의 등을 받는 30대 남성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A씨는 어젯밤 10시쯤 서울 동대문역 사거리 인근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가 일본인 관광객 모녀를 들이받아 50대 어머니를 숨지게 하고 30대 딸을 다치게 한 혐의 등을 받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사고 당시 A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는데 경찰은 A씨가 음주 상태로 1km가량 운전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동선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일본 영사관 측에 어머니의 사망 소식을 전달했고 딸이 치료를 마치는 대로 조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유명 예능 프로그램을 연출한 PD가 직장 내 성추행을 한 혐의로 고소당해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예능 PD인 A씨에 대한 강제추행 혐의 고소장을 접수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8월 서울 상암동에서 열린 회식 자리 이후 장소 이동과 귀가 과정에서 제작진 B씨에게 원치 않는 신체 접촉 등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B씨의 변호인은 피해자가 갑자기 프로그램 하차 통보를 받는 등 2차 피해를 입었다며 회사의 미흡한 조치로 인해 고소를 결정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공판에 이어 오늘도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출석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오전 10시 10분부터 윤 전 대통령이 출석한 가운데 공판기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재판에서는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에 대한 윤 전 대통령 측 반대 신문이 이뤄집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주 재판에 출석해 곽 전 사령관을 직접 신문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윤 전 대통령은 계엄군의 국회 투입이 질서유지 차원이라고 생각하진 않았느냐고 물었고 곽 전 사령관은 도저히 수긍할 수 없다고 답했습니다. 경찰이 앞서 무혐의 처분했던 문재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의 옷값 의혹을 다시 수사하게 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지난달 말 경찰에 김 여사의 국고 손실 혐의 등 사건을 재수사할 것을 요청한 거로 파악됐습니다. 지난 7월 서울경찰청 반부패 수사대는 김 여사가 의상 구매에 청와대 특수활동비가 사용됐다는 의혹과 관련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당시 경찰은 옷값 결제에 관봉권이 쓰인 내역을 확인했지만 이를 특수활동비라고 입증할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이렇게 검찰 요청에 따라 사건을 다시 수사하게 된 경찰은 간단한 사안이 아니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오늘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쟁점 자체는 간단하지 않느냐는 기자 질문에 관봉권을 곧 특활비로 볼 수 있는지 판단하는 게 간단하지는 않다고 답했습니다. 재수사 역시 앞서 옷값 의혹을 수사했던 서울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가 맡아 진행한 뒤 한 달 안에 검찰에 결과를 통보할 방침입니다. 지난달 수도권에서 외국인의 아파트 등 집합 건물 매수가 2년 8개월 만에 최소치를 기록했습니다.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수도권에서 집합 건물을 매수해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외국인은 560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지난 2023년 2월 427명 이후 2년 8개월 만에 가장 적은 수준입니다. 앞서 정부는 8월 26일부터 외국인이 실거주 목적이 아니면 주택을 매입할 수 없도록 서울 전역과 경기, 인천 주요 지역을 외국인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최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핵실험 재개를 지시하면서 전 세계를 긴장시켰습니다. 파장이 커지자 미국 정부는 핵 폭발이 포함되지 않을 거라며 진화에 나섰습니다. 권영희 기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과의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군의 핵실험을 재개하라고 지시했습니다. We have more nuclear weapons than anybody. We don't do testing. We've halted it many years ago.
But with others doing testing, I think it's appropriate that we do also. 그러나 미중 정상회담을 마치고 돌아가는 길에는 핵폭발을 동반한 실험에 대한 확답은 피했습니다. Are you talking about literally resuming underground nuclear detonation tests? You'll find out very soon, but we're going to do some testing. Yeah, other countries do, and if they're going to do it, we're going to do it. 파장은 컸습니다. 미국 내부는 물론 전 세계가 깜짝 놀랐습니다. Yeah, it appears that the resumption of nuclear testing would be a massive breach of international treaties that have been in place for decades. 미국 정부는 곧바로 진화에 나섰습니다. We have a big arsenal, obviously. The Russians have a large nuclear arsenal. The Chinese have a large nuclear arsenal. Sometimes you've got to test it to make sure that it's functioning and working properly. 미국 핵무기 시험을 담당하는 기관 수장인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부 장관은 실제 핵폭발은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핵무기의 모든 부품이 제대로 작동해 핵폭발을 일으킬 수 있는지 확인하는 과정이라는 설명입니다. So the U.S. nuclear arsenal regularly goes through a strategic stockpile management assessment program, and they can do this without any explosive testing. 지구상에서 공식적으로 폭발한 마지막 핵폭탄은 북한이 2017년 6차 핵실험에 사용한 1.5 메가톤 규모의 폭탄이었습니다. 전문가들은 미국이 실제 핵폭발 실험을 재개하면 다른 핵 보유국들도 따라할 것이고 핵실험 경험이 가장 적은 중국에 유리하다고 분석합니다. 미국은 1992년 마지막으로 핵실험을 실시했습니다. YTN 권영입니다. 이번 한중 정상회담에서 한안령 관련 논의에 진전이 이뤄지면서 일각에선 해제에 대한 기대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K-팝 업계 역시 활로가 열릴지 주목하면서도 실제 대규모 현지 공연이 성사되기 전까지는 조심스러운 관망을 이어가는 분위기입니다. 송재인 기자입니다. 지난 9월 중국 수저우에서 팬콘서트를 열려던 K-팝 그룹 케플러. 공연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시점에 불가피한 현지 사정으로 콘서트를 미뤘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관련해 구체적인 상황을 알지 못한다고 밝혔지만 업계에서는 중국의 한안령 해제는 아직 멀었다는 신호로 받아들였습니다. 중국이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에 반발해 한국 음악 등 문화 교류를 제한해온 지도 어느덧 9년. 식어있던 기대감은 이번 에이펙 기간 열린 양국 정상회담을 계기로 다시 고개를 들었습니다. 양국이 문화 교류와 협력에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한안령 문제 논의에도 진전이 생긴 겁니다. 문화 환경 분야에서 양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협력을 발전시켜 나가는 한편 베이징에서 대규모 K-팝 공연을 하자는 제안에 시진핑 주석이 호응했다는 말까지 여당에서 나오면서 분위기가 무르익었지만 대중문화교류위원회는 공식 외교석상에서의 원론적 덕담 수준이었다며 과도한 해석을 경계했습니다. 중국은 이제까지 한안령의 실체를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아온 만큼 회담에서 언급됐더라도 향후 변수가 많다는 점을 고려한 걸로 보이는데 신중한 건 K-팝 업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한 K-팝 대형 기획사 관계자는 YTN과의 통화에서 확정된 건 없는 만큼 차분히 상황을 보고 있다며 최소한 3,000에서 5,000명 규모 공연 정도가 열려야 비로소 한안령 해제로 여겨질 거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실제 빗장이 풀린다면 공연뿐 아니라 음반 수출을 통해서도 경제적 파급력이 클 걸로 내다봤습니다. 이번 에이펙을 계기로 한중 미디어 교류의 물꼬도 다시 트였는데 KBS는 중국 현지 음악방송 등을 추진해 한안령 해제를 앞당기는 데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송재인입니다. 배우 강하늘 주연의 코미디 영화 퍼스트 라이드가 개봉 첫 주말 극장가 1위를 차지했습니다. 지난달 29일 개봉한 퍼스트 라이드는 지난달 31일부터 어제까지 23만 명을 동원하며 누적 관객 수 36만 명을 기록했습니다. 일본 애니 체인소맨 레제편은 같은 기간 14만 명을 모아 주말 박스오피스 2위에 올랐습니다. 이 영화는 개봉 한 달이 지났지만 장기 흥행을 이어가며 누적 관객 수 27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피아니스트 조성진이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 아우구스틴 하델리히와 내년 여름 루르 피아노 페스티벌에서 듀오 공연을 엽니다.
독일의 루르 피아노 페스티벌 측은 조성진이 현지 시간으로 내년 7월 7일 안넬리제 브로스트 뮤지크 포럼 루르 공연장에서 하델리히와 협업한다고 밝혔습니다. 내년 공연에서 두 연주자는 브람스의 바이올린 소나타 1번 B의 노래를 비롯해 야나체크의 바이올린 소나타 등을 들려줄 예정입니다. 하델리히는 이탈리아 출신 바이올리니스트로 2006년 인디애나폴리스 바이올린 콩쿠르에서 우승하며 주목받았고 그래미상 등을 받았습니다. 프로야구 삼성의 박진만 감독이 앞으로 최대 3년 동안 삼성을 더 이끌게 됐습니다. 삼성 구단은 계약금 5억 원, 연봉 5억 원 등 최대 23억 원의 조건으로 박진만 감독과 재계약했다고 밝혔습니다. 계약 기간은 기본 2년으로 양측 합의에 따라 1년 연장이 가능합니다. 지난 2022년 8월 감독 대행으로 선임된 박진만 감독은 2023년부터 정식 감독을 맡았고 지난해에는 팀을 한국 시리즈로 이끌었습니다. 눈길이 닿는 곳마다 가을 풍경인데 볼을 스치는 바람결은 차갑습니다. 이맘때 서울 낮 기온이 16도 정도인데요. 지금 11도 안팎에 머물며 쌀쌀함이 감돌고 있습니다. 차가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은 막바지 가을을 즐기러 하늘공원을 찾은 모습입니다. 밤사이 기온이 크게 떨어지면서 오늘 아침 곳곳에서 영하권 추위가 나타났습니다. 서울은 올가을 첫 한파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0.5도를 기록하며 올가을 최저기온을 경신했는데요. 지금은 내륙 곳곳에 내려져 있던 특보가 모두 해제됐지만 찬바람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 13도, 광주와 대구 15도로 예년 기온을 3도가량 밑돌겠습니다. 이번 추위는 내일 낮부터 차츰 누그러지겠고요. 절기 입동을 포함한 당분간은 예년 이맘때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또 내일 제주도에만 비 예보가 있을 뿐 대체로 맑은 하늘이 지속할 전망입니다. 시기상 11월에 접어든 만큼 앞으로 찬 공기가 주기적으로 남아할 것으로 보입니다. 급격한 기온 변화에 감기 걸리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원희다입니다. 이상으로 월요일 뉴스나우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